그 새끼 어디 있어? 여기 숨으면 안전할 줄 알았나? 정적을 찢는 고함 소리가 국군 수도병원 재활치료실의 공기를 세차게 흔들었다. 평화롭던 화요일 오후의 나른함이 유리창 깨지듯 산산조각 났다. 물리치료사의 부드러운 구령에 맞춰 다리를 올리던 환자가 움찔하며 균형을 잃었고 러닝머신 위를 걷던 노병은 놀라 손잡이를 꽉 잡았다. 하나, 둘, 천천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방안을 채우고 있던 유일한 목소리는 이제 침묵 속에 잠겼다. 규칙적으로 울리던 의료기기의 삐소리마저 이물질이 침입한 듯 불안하게 들렸다. 햇살은 여전히 창을 통해 따스하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빛은 이제 긴장으로 굳어진 사람들 얼굴 위에서 차갑게 빛났다. 자동문이 거칠게 열린 것도 아니었다. 이미 활짝 열린 문틈으로 이 신성한 회복의 공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무리가 들이닥쳤다. 검은색 정장을 입었지만 그마저도 몸에 제대로 맞지 않아 우스꽝스러운, 딱 봐도 조잡한 위압감을 풍기는 사내 다섯이었다. 선두에 선 남자의 목덜미에는 용의 꼬리처럼 보이는 문신이 삐져나와 있었다. 입구를 지키던 나이 지긋한 방호인력 군무원 이 황급히 앞을 가로막았다. 이보시오. 여긴 면회 구역이 아닙니다. 환자 안정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선두에 섰던 남자가 그를 가볍게 하지만 모욕적으로 밀쳤다. 꺼져. 늙은이. 노인은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고 사내들은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들의 구둣발 소리가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밴 공기를 더럽혔다. 쿵, 쿵, 쿵. 마치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듯 일부러 무게를 실어 걷는 발걸음이었다. 그들은 재활치료실을 두리번거렸다. 사냥감이 가득한 사냥터에 들어선 포식자처럼 그들의 눈에는 오만함과 경멸이 가득했다. 선두의 남자는 곽배, 조직의 중간 보스급 행동대장이었다. 그는 껌을 질겅질겅 씹으며 방안을 훑어봤다. 그의 눈이 한 곳에 멈췄다. 방구석, 평행봉 옆에서 힘겹게 목발을 짚고 서 있는 창백한 얼굴의 젊은 병사. 찾았다. 곽배가 만족스러운 듯이 웃었다. 그 병사는 유일병이었다. 불과 석 달 전 우연히 곽배의 조직이 연루된 사고 현장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 사고로 위장된 폭행살인 사건이었다. 그는 그날의 충격으로 다리를 다쳤고 정신적 트라우마 PTSD로 이곳 군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군대라는 울타리가 그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 울타리는 너무나도 허술해 보였다. 유일병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에 쥔 목발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그는 뒷걸음질 치려했지만 부상당한 다리는 그의 의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다. 공포가 그의 목을 조르는 듯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곽배와 그 무리들이 유일병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위압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의 환자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이곳은 군 병원이었다. 나라를 지키다 다친 군인들이 회복하는 곳. 이런 노골적인 폭력과 위협이 침범할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간호사 스테이션 쪽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 신하사. 즉시 헌병대와 방호사령부에 연락하세요. 코드 옐로우. 외부인 비인가 침입 및 난동입니다. 목소리는 전혀 떨림이 없었다. 오히려 너무나 차분해서 이 긴박한 상황과 어울리지 않을 정도였다. 간호사 스테이션에 서 있던 사람은 이지원 대위였다. 그녀는 이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이었다.
전투복 바지에 활동복 반팔 티셔츠 로카티라는 의사 가운과는 거리가 먼 차림새였다. 은퇴 안경 너머의 눈은 날카롭기보다 지적으로 보였고 단정하게 묶은 머리는 평범한 여군 장교의 모습 그대로였다. 이지원 대위는 방금 전까지 젊은 간호 하사에게 유일병의 PTSD 치료 프로토콜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유일병의 주치의였다. 끔찍한 기억으로 매일 밤 악몽을 꾸는 어린 병사를 안정시키기 위해 약물 치료와 상담을 병행하던 참이었다. 환자의 불안 증세는 그녀의 부드럽던 목소리가 지금은 강철처럼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의 지시에 간호하사가 황급히 비상 전화를 돌리는 사이 곽배의 무리는 유일병의 코앞에 도달했다. 곽배가 비웃으며 유일병의 어깨를 툭 쳤다. 야, 유일병. 오랜만이다. 병원밥은 입에 맞냐? 우리가 너 보러 여기까지 왔는데. 표정이 왜 그래? 그의 조롱 섞인 목소리에 유일병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 순간 재활치료실을 총괄하는 베테랑 간호 상사가 앞을 막아섰다. 50살이 넘어 보이는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냈다. 무슨 짓들입니까? 여긴 환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당장 나가세요. 곽배 옆에 서 있던 덩치 큰 부하가 그녀를 거칠게 밀쳤다. 아줌마가 낄 데가 아니야. 저리 비켜. 간호 상사는 악소리와 함께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놓여있던 의료 카트에 부딪혔다. 금속성의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기구들이 바닥에 요란하게 쏟아졌다. 환자를 밀친 것이다. 그것도 군 병원에서 제복을 입은 간호 인력을. 이지원 대위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조금 전까지 손에 들고 있던 유일병의 차트를 그녀는 간호사 스테이션 데스크 위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소란스러운 방 안에서 모든 소리를 압도하는 듯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이지원 대위는 안경을 고쳐 쓸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테이션을 돌아 나와 뚜벅뚜벅 그들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곽배 무리의 위협적인 발소리와는 달랐다.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지만 일정한 속도와 흔들림 없는 보폭이었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5명의 거구들 사이에 서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연약해 보였다. 그녀의 차림새는 의사도 그렇다고 위압적인 군인도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여자 장교 혹은 행정직 군무원처럼 보일 뿐이었다. 곽배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이지원 대위를 발견했다. 그는 황당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릴 준비를 했다. 웬 가냘픈 여자가 그것도 대위 계급장을 달고 이 살벌한 분위기에 끼어들려 하고 있었다. 그는 이 용감한 여장교에게 현실을 가르쳐 줄 생각에 입맛을 다졌다. 이지원 대위는 멈춰 서지 않았다. 그녀는 넘어진 간호 상사와 공포에 질린 유일병 그리고 그 앞을 막아선 곽배의 무리를 향해 마치 정해진 좌표를 향해 나아가는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접근하고 있었다. 재활치료실의 모든 시선이 이제 그녀에게로 향했다. 곽배는 자신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오는 이지원 대위를 어이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그는 유일병의 멱살을 잡으려던 손을 거두고 대신 바닥에 주저앉은 유일병의 부상당한 다리를 구둣발로 툭 걷어찼다. 악뼈와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유일병이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다. 목발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대리석 바닥 위를 굴러갔다. 유일병은 부상당한 다리를 감싸쥐며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다. 그 모습은 마치 학대당하는 작은 짐승과도 같았다. 재활치료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의 얼굴이 공포와 연민으로 하얗게 질렸다.
환자에게 손대지 마세요. 조금 전 곽배의 부하에게 밀쳐졌던 김 상사가 다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는 비록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자신의 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직업의식이 더 강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곽배와 유일병 사이를 막아섰다. 여긴 병원입니다. 당장. 이번에는 곽배의 오른팔로 보이는 덩치 큰 사내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줌마, 진짜 죽고 싶어 한번 말로 할 때 알아들어야지. 그는 김 상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아얏 김 상사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아까보다 더 세게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바로 그 순간 이지원 대위가 그들 무리 앞에 섰다. 그녀는 불과 서너 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김 상사를 밀친 사내와 그 뒤에 서서 비웃고 있는 곽배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작은 체구와 단정한 복장은 이 살벌한 무리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여기는 군사의료시설입니다. 이지원 대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기묘하게도 재활치료실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의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흥분이나 두려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명료한 사실관계만이 담겨 있었다. 여러분은 지금 군형법 제54조의 7군인 등에 대한 폭행 및 제60조 군사시설 침입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치 강의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처럼 또박또박 말했다. 또한 의료 인력을 폭행한 행위는 추가적인 가중 처벌 사유가 됩니다. 즉시 퇴거하십시오. 곽배는 이 대위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그는 이렇게 당당하게, 그것도 자신들의 면전에서 법 조항까지 들먹이며 명령을 내리는 여자는 처음 본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1초간의 정적. 곧이어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웃긴 코미디를 본 사람처럼 배를 잡고 폭소를 터뜨렸다. 푸아하하, 뭐야. 이년은 지금 나한테 법 공부 가르치는 거야. 곽배가 눈물까지 찔끔거리며 웃었다. 그의 부하들도 따라 낄낄거리기 시작했다. 형님, 전현 대위랍니다. 대위, 군대놀이 하나 봐요. 변호사 나셨네. 아주. 조롱과 비웃음이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곽배는 웃음을 겨우 멈추고 이지원 대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평범한 은퇴 안경, 화장기 하나 없는 맨얼굴, 그리고 전투복 바지와 어울리지 않는 단순한 활동복 티셔츠. 그의 시선이 그녀의 가슴팍에 달린 대위 이지원이라는 이름표에 머물렀다. 대위, 내가 곽배가 이 대위의 얼굴 바로 앞까지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역겨운 담배 냄새와 껌 냄새가 확 풍겨왔다. 존만한 년이. 그 계급장이 무슨 장난감인 줄 알아. 응, 그는 이 대위가 움찔하거나 최소한 시선이라도 피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이지원 대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곽배의 붉게 충혈된 눈을 마주 보았다. 그 무감각하고 감정 없는 시선이 곽배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여자가, 그것도 이렇게 작고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형님, 전현 정신과 의사랍니다. 뒤에 있던 부하 중 하나가 어디서 들었는지 아는 체를 했다. 혹시 우리 뭐 정신병자라도 되는 줄 아나 봐요. 하하, 상담이라도 해주시려고 부하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한번 공포에 질린 환자들의 귓전을 때렸다. 곽배는 그 말이 더 재미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 정신과 의사. 그는 이 대위의 이름표를 두껍고 험한 손가락으로 툭 쳤다. 지원이 이름 좋네. 그럼 우리 의사 선생님,
지금 내 기분이 어때 보일까? 한번 맞춰봐. 은근은 경멸을 담아 이 대위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찔렀다.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맞춰볼까? 곽배가 이죽거렸다.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무섭다. 뭐 이런 생각 아니면 저 병신 같은 유일병 새끼 때문에 괜히 나섰다. 후회된다. 이런 생각, 그는 이 대위의 얼굴에서 공포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이지원 대위의 얼굴은 마치 잘 만든 가면처럼 아무런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곽배의 눈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침묵이 곽배를 더욱 자극했다. 그는 여태껏 이런 식으로 자신의 위압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만나본 적이 없었다. 이봐, 꼬마 대위님. 곽배의 목소리가 아까보다 한층 더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여긴 네가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그런 데가 아니야. 군대라는 곳이 너 같은 년들이 여군놀이나 하라고 만들어준 데가 아니라고. 알았어. 그는 손가락으로 이 대위의 어깨를 찌르던 것을 멈추고 대신 5손가락 전부를 사용해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악뼈가 부서질 듯한 악력에 이지원 대위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 대신 억눌린 신음만을 흘렸을 뿐 여전히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곽배는 그녀의 그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이 대위를 자신의 쪽으로 확 끌어당겼다. 이지원 대위의 작은 몸이 곽배의 거대한 힘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갔다. 내년이 감히 누굴 가르치려 들어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빌면 그는 이 연약한 여장교를 본보기로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녀가 보는 앞에서 유일병을 끌고 나갈 생각이었다. 그는 이 대위를 그대로 복도벽으로 밀어붙일 기세로 그녀의 어깨를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며 그녀를 거칠게 밀치려 했다. 비켜. 이 시발려나. 대위님. 바닥에 쓰러져 있던 유일병이 절규했다. 안 됩니다. 도망치세요. 제발. 환자들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아버렸고 김 상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곽배는 승리를 직감했다. 하지만 이상했다. 곽배는 자신이 마치 거대한 땅속 깊이 뿌리 박힌 강철 기둥을 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지원 대위는 그의 엄청난 힘에 밀려나기는커녕 단 1mm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다. 오히려 그녀의 발이 바닥을 뚫고 들어갈 듯한 기세였다. 곽배는 당황했다. 뭐야? 인연이. 그는 자신의 힘을 의심하며 어깨에 더욱 힘을 주어 밀어붙였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지원 대위는 마치 중력을 무시하는 존재처럼 혹은 자신이 중력 그 자체가 된 것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이지원 대위는 곽배의 소나귀에 잡혀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던 자신의 어깨를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곽배의 당황한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은퇴 안경 너머로 조금 전까지의 그 평온함은 온데간데 없고 지독하게 차가운 얼음 같은 분노가 이글거렸다. 내 어깨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곽배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손. 떼라고 했다. 곽배의 얼굴이 모욕감과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의 소나기에서 고통을 호소해야 할 여자가 오히려 자신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지원 대위의 마지막 경고는 그의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것은 이성이 아닌 분노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이 미친년이. 그는 이지원 대위의 어깨를 잡았던 손을 거칠게 놓았다. 하지만 그것은 물러서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는 이 건방진 여자의 뺨을 후려갈 겨 이 말도 안 되는 저항을 끝장낼 생각이었다. 내년이 감히 곽배의 거대한 손바닥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를 내며 이지원 대위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다. 그것은 단순히 밀치는 행위가 아니었다. 환자들과 의료진이 보는 앞에서 군복을 입은 장교를 향한 노골적이고 야만적인 폭력이었다. 김 상사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고 유일병은 공포로 얼어붙었다. 이지원 대위가 그어놓은 마지막 선을 곽배는 자신의 가장 우둔한 방식으로 넘어버렸다. 찰나의 순간 곽배의 손바닥은 이지원 대위의 뺨에 닿지 못했다. 영원히 마치 시간이 느려진 것처럼 곽배는 자신의 손목이 무언가에 의해 공중에서 낚아채지는 것을 느꼈다. 아니, 낚아채였다기보다는 너무나도 부드럽게 인도되었다. 이지원 대위는 곽배의 뺨을 향해 날아오던 손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 힘을 역이용하듯 반보 앞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왼손이 곽배의 손목 안쪽을 정확히 감쌌고 오른손은 그의 팔꿈치 관절 아랫부분을 받쳤다. 모든 것은 물 흐르듯 유연했다. 곽배가 자신의 힘을 거두기도 전에 그의 전진하던 모든 체중과 힘은 이제 이지원 대위의 작은 두 손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곽배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공중으로 살짝 뜨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지원 대위는 곽배의 팔을 그대로 축으로 삼아 자신의 몸을 낮게 회전시켰다. 그녀의 움직임은 폭력적이라기보다는 마치 정교한 기계체조나 유서 깊은 무술의 형깅을 시연하는 듯했다. 우두둑 재활치료실의 정적을 깨고 뼈와 인대가 뒤틀리는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관절이 꺾이는 소리가 아니었다. 거대한 나무 기둥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는 듯한 둔탁하고도 파괴적인 소리였다. 곽배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더 이상 위협적인 고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고통이 만들어낸 짐승의 비명에 가까웠다. 그의 거대한 몸집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무릎이 바닥에 닿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이지원 대위는 여전히 곽배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곽배는 무릎을 꿇은 채 완전히 부러져 기괴한 각도로 꺾인 자신의 오른팔을 보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숨을 헐떡였다. 그의 팔은 이제 그의 것이 아니었다. 이 작은 여의사는 단 1초 만에 이 거구의 남자를 완벽하게 무력화시켰다. 재활치료실 안에 모든 소리가 증발했다. 곽배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거친 숨소리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곽배의 부하 4명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의 입에서 낄낄대던 비웃음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환자들은 입을 틀어막았고 간호사들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주치의이자 과장님이었던 이지원 대위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은퇴 안경은 여전히 그녀의 코에 걸려 있었지만 안경 너머의 눈빛은 더 이상 환자를 대하는 따뜻한 눈빛이 아니었다. 이지원 대위는 무릎 꿇린 곽배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마치 방금 거대한 남자의 팔을 부러뜨린 것이 아니라 환자의 차트에 서명을 한 것처럼 평온했다. 그녀는 곽배의 귓가에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나 흥분이 아닌 얼음장 같은 냉정함 그 자체였다. 나는 분명히 환자에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곽배의 공포에 질린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곽배가 조금 전 내뱉었던 모욕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그리고 여기는 군대놀이 하는 곳이 맞아. 그녀의 목소리에 일말의 감정도 실리지 않았다. 바로 너 같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을 격리하고 치료하고 때로는 제거하는 곳. 그녀는 제거라는 단어에 힘을 주었다. 이지원 대위는 곽배의 팔을 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이 곽배는 억하는 소리와 함께 옆으로 쓰러지며 완전히 망가진 자신의 팔을 부여잡고 바닥을 뒹굴었다. 그의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고 오직 고통에 찬 신음만이 그가 살아있음을 증명할 뿐이었다. 이지원 대위는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일어섰다. 그녀는 바닥에 나뒹구는 곽배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은퇴 안경을 벗었다. 그리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접어 근처에 있던 의료 카트 위에 올려놓았다. 그 동작은 너무나도 침착하고 일상적이어서 오히려 더 소름 끼치는 위압감을 자아냈다. 안경이 사라진 그녀의 맨얼굴이 드러났다. 평소에는 지적이고 부드러워 보였던 그녀의 눈매는 이제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처럼 번뜩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는 나머지 4명의 조폭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이 한 명을 천천히 훑었다. 마치 전장에서 적의 숫자를 파악하는 지휘관처럼 4명의 사내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지원 대위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재활치료실 전체에 명확하게 울렸다. 다음. 누구지 다음. 누구지. 이지원 대위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게 재활치료실 바닥에 떨어졌다. 그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고였고 경고였으며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초대였다. 남은 4명의 사내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들의 뇌는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다.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의 형님이었던 곽배가 이제는 팔이 부러진 채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한낱 환자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참극을 만들어낸 것은 자신들이 존만한 년이라 불렀던 안경을 벗은 저 작은 여자였다. 공포가 먼저 찾아왔다. 짐승 같은 본능이 도망치라고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들은 조직폭력배였다. 그들의 세계에서 도망은 곧 죽음이었고 쪽팔림은 죽음보다 더한 모욕이었다. 곽배가 저 꼴이 되었는데 부하인 자신들이 꼬리를 말고 도망친다면 그들의 남은 인생은 없을 터였다. 이 시발년이 가장 먼저 이성을 잃은 것은 곽배의 오른팔이자 아까 김 상사를 밀쳤던 덩치 큰 사내였다. 공포는 분노로 변이했다. 그는 이성적인 판단을 포기했다. 네가 감히 우리 형님을 죽여. 그는 짐승 같은 함성을 지르며 이지원 대위를 향해 무작정 돌진했다. 그는 무기를 쓰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거대한 덩치와 힘으로 저 여자를 깔아뭉개버릴 생각뿐이었다. 육중한 몸이 공기를 가르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이지원 대위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후퇴하는 대신 오히려 그 육중한 돌진을 향해 한 걸음 더 파고들었다. 덩치 큰 사내의 주먹이 그녀의 머리를 노렸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든 뒤였다. 너무 가까웠다.
사내의 주먹은 허공을 갈랐고 그는 자신의 시야에서 이지원 대위가 사라진 것에 당황했다. 그 찰나의 순간 이지원 대위의 팔꿈치가 번개처럼 솟구쳤다. 퍽 둔탁한 소리. 팔꿈치는 정확하게 사내의 명치, 급소를 가격했다. 인간의 몸에서 가장 많은 신경 다발이 모여 있는 곳. 크헉. 사내의 거대한 몸이 순간적으로 C자로 접혔다. 그의 폐에서 모든 공기가 빠져나갔고 그는 숨을 쉬는 방법조차 잊어버린 듯 보였다. 하지만 이지원 대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명치를 가격했던 팔꿈치를 거두지 않고 그대로 회전력을 더해 사내의 턱을 올려쳤다. 우두둑 턱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2미터에 가까운 거구가 그대로 뒤로 낮아빠졌다. 쿵. 그의 몸은 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고깃덩어리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3초 만에 일어났다. 미친. 남은 3명의 사내는 동시에 움직였다. 그들은 이제 협공이 유일한 살 길임을 깨달았다. 2명은 정면에서 나머지 1명은 그녀의 등 뒤로 돌아가려 했다. 잡아 죽여 상스러운 욕설이 재활치료실을 가득 메웠다. 정면의 2명 중 하나가 그녀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다. 이지원 대위는 고개를 숙여 피하는 동시에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리고는 그의 손가락 2개를 잡고 마치 연필을 부러뜨리듯 가볍게 꺾어버렸다. 날카로운 비명. 이지원 대위는 비명을 지르는 남자를 방패 삼아 자신의 몸을 가렸다. 동시에 등 뒤로 돌아오던 남자의 발소리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손가락이 부러진 남자를 그대로 뒤로 집어던졌다. 뒤에서 덮치려던 남자는 자신에게 날아오는 동료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혀 넘어졌다. 2 남자가 볼링핀처럼 엉켜 바닥을 뒹굴었다. 이지원 대위는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마지막 1명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정면에서 함께 덤볐던 마지막 남자는 동료들이 순식간에 무력화되는 것을 보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허둥지둥 뒷걸음질 치다가 다급하게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다. 챙 금속성의 마찰음과 함께 서슬퍼런 칼날이 병원의 형광등 불빛에 반사되었다. 과도였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흉기를 숨겨 들어온 것이었다. 상황은 이제 단순한 난동이 아닌 특수 흉기 협박 및 살인 미수로 변했다. 재활치료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환자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김 상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을 틀어막았다. 칼이었다. 저 작은 여의사가 아무리 무술 실력이 뛰어나다 한들 칼을 든 상대를 어떻게. 남자는 칼을 쥐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공포와 아드레날린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지마. 이 괴물 같은 년 더 오면 찔러버린다. 그는 이지원 대위를 향해 칼끝을 겨누며 소리쳤다. 그것은 위협이라기보다는 겁에 질린 짐승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이지원 대위는 멈춰섰다. 그녀는 칼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공포나 당황의 기색도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가라앉았다. 마치 성가신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군 병원 내에서 흉기.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칼날보다 더 날카로웠다. 내 놈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군. 남자는 이지원 대위의 그 평온한 태도에 오히려 더 겁을 집어먹었다. 씨발. 오지 말랬지. 그는 이성을 잃고
칼을 든 손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이지원 대위를 향해 달려들었다. 비전문가의 공포에 질린 가장 어리석은 공격이었다. 이지원 대위는 그가 두 걸음 다가오는 동안 단 한 걸음만 옆으로 비켜섰다. 남자의 칼은 그녀의 어깨를 스치지도 못하고 허공을 갈랐다. 남자는 자신의 공격이 빗나간 것에 당황하며 몸의 균형을 잃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지원 대위의 손이 움직였다. 그녀의 왼손이 뱀처럼 날아가 칼을 쥔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낚아챘다. 동시에 그녀의 오른손이 남자의 팔꿈치 관절을 밑에서 위로 쳐올렸다. 뚝! 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어떤 비명보다도 끔찍한 소리였다. 남자의 팔꿈치 관절이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꺾였다. 남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극심한 고통에 쇼크가 온 듯 그의 입에서는 거품 섞인 숨소리만 새어나왔다. 그의 손에서 힘이 풀리며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챙그랑 날카로운 금속음이 재활치료실에 울려 퍼졌다. 이지원 대위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다. 그녀는 팔이 꺾인 채 무너지는 남자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그리고는 그의 머리를 근처에 있던 재활용 평행봉의 단단한 금속 기둥에 가차없이 쳐박았다. 쿵! 둔탁한 소리. 남자는 윽하는 짧은 신음과 함께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미동도 하지 않았다. 정적이 흘렀다. 총 소요 시간 45 siege. 재활치료실 안은 마치 현대미술의 설치 작품처럼 변해 있었다. 입구에는 팔이 부러진 채 신음하는 곽배가, 중앙에는 명치를 맞고 기절한 덩치 큰 사내가, 그 옆에는 손가락과 팔이 꺾인 채 엉켜서 뒹구는 두 명의 부하가, 그리고 평행봉 아래에는 머리가 깨져 기절한 마지막 칼잡이가 5명. 전원 무력화. 그 아수라장의 한가운데 이지원 대위가 서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전투복 바지와 활동복 티셔츠에는 먼지 하나 묻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칼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천히 아까 안경을 벗어두었던 의료 카트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카트 위에 곱게 접혀있던 자신의 은퇴 안경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안경을 다시 썼다. 날카로운 칼날 같던 그녀의 눈빛은 다시 안경알 뒤로 사라졌다. 방금 전 45초간 5명의 거한을 지옥으로 보냈던 특수부대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다시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이지원 대위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자신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김 상사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평소의 그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김 상사님, 많이 놀라셨죠? 그녀는 바닥에 널브러진 조폭들을 한번 훑어보았다. 이제 환자분들 안정시키시죠. 헌병대는 아마 지금쯤 정문을 통과하고 있을 겁니다. 우당탕 재활치료실의 문이 거의 부서질 듯이 열렸다. 움직이지 마, 헌병이다. 자동소총 K2로 무장한 헌병 MP 3명과 지휘관인 듯한 소령이 재활치료실로 쇄도했다. 그들의 얼굴은 코드 옐로우 경보를 받고 극도의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들은 흉기를 든 조폭과 인질극 혹은 총격전까지 예상하고 돌입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그들의 모든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다. 방안은 아수라장이었지만 싸움은 이미 끝나 있었다. 5명의 거구의 사내들이 바닥에 전시되어 있었고 그들 중 누구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이지원 대위가 서 있었다. 헌병 지휘관인 박소령은 이 황당한 장면에 잠시 멈칫했다. 그는 곧 정신을 차리고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이게 다 무슨... 그는 쓰러진 깡패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라고 지시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이지원 대위가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헌병들의 등장을 마치 예상했다는 듯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이지원 대위는 대신 간호사 스테이션의 전화기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침착하게 수화기를 들었다. 헌병들이 우르르 몰려와 총을 겨누고 있는 이 살벌한 상황에서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도 태연했다. 박소령은 그녀의 행동을 제지하려 했다. 이 대위, 지금 뭐 하는? 9번. 직통 연결. 이지원 대위가 전화기에 대고 짧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박소령의 고함을 음소거시켰다. 국군방 첩사령부. 3처장실 연결 바랍니다. 네, 본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부드러움이 아닌 금속성의 차가움을 띠고 있었다. 박소령은 방첩사령부라는 단어에 순간 얼어붙었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된 듯했다. 이지원 대위는 주변의 헌병들이나 쓰러진 환자들, 심지어 고통에 신음하는 곽배조차 의식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허공의 한 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보고, 본관 3층 재활치료실. 민간인 불법 침입 및 군의관 폭행 시도. 전원 제압 완료. 그녀의 보고는 간결했다. 특이사항. 흉기, 사용, 확인. 현 시간부로 현장, 통제권, 이관 요청. 인증 코드. 알파, 세븐 알파 7. 반복합니다. 알파, 세븐, 알파, 세븐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재활치료실의 공기가 10도쯤 내려가는 듯했다. 박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알파, 세븐. 그가 헌병 병과에서 15년을 복무하며 들어본. 그러나 실제로 들어서는 안 되는 코드였다. 그것은 전설이나 도시괴담처럼 치부되던 현역 최정예 특수부대 요원에게 부여되는 비공식 식별 코드였다. 구체적으로는 707 특수임무단. 백호 부대에서도 가장 날카로운 칼날에게만 주어지는 코드. 그들이 현역 신분을 유지한 채 다른 부대에 배속되어 있거나 혹은 민간인으로 위장하고 있을 때 사용하는 긴급 신호. 그것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국가 안보 수준의 개입을 요구하는 신호탄이었다. 박소령은 이지원 대위를 다시 보았다. 아까는 그저 피해자 혹은 과잉 방어 중인 여군 장교로 보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전혀 다른 존재로 보였다. 그녀가 왜 안경을 쓰고 있었는지, 왜 평소에 그토록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지냈는지, 퍼즐 조각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정신과 의사 아니, 저 여자는 인간의 정신을 치유하는 의사가 아니었다. 적의 정신을 파괴하는 심리전 전문가이자 인간 병기였다. 이지원 대위는 전화를 끊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그제야 헌병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박소령의 소령 계급장과 마주쳤다. 그녀는 대위였고 그는 소령이었다. 군대에서 계급은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상식은 무너졌다. 이 대위, 수고 많았다. 박소령이 무의식적으로 말을 꺼내려던 순간 그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그는 재빨리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는 부하 헌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지원 대위를 향해
완벽한 차렷 자세를 취했다. 탁 그의 군화 뒷굽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충성 박소령은 이마에 피가 쏠릴 정도로 강렬한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것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받는 의례적인 경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현장 요원이 전설적인 선배이자 특수 자산에게 보내는 뼛속까지 사무친 존경과 복종의 표시였다. 부하 헌병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자신들의 지휘관인 소령이 고작 대위 계급장을 단 여의사에게 먼저 경례를 하다니 그들은 자신들이 무언가 엄청난 현장에 휘말렸음을 직감했다. 이지원 대위는 박소령의 경례를 묵묵히 받았다. 그녀는 경례로 답하는 대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현장 보존 및 부상자 조폭들 후송은 헌병대에서 처리해 주십시오. 단,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다. 이들은 환자가 아니라 현행범입니다. 격리병동으로 이송하고 방첩사령부 수사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어떤 외부 접촉도 허가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소령은 즉각 복명했다. 헌병들이 쓰러진 조폭들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제야 바닥에서 신음하던 곽배가 고개를 들었다. 그는 팔이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방금 전의 대화를 놓치지 않았다. 방첩사, 알파, 세븐. 뒷골목 인생이었지만 그도 주어들은 풍월이 있었다. 그의 조직을 여러 번 괴롭혔던 광역수사대 형사들이 술자리에서 푸념처럼 내뱉던 말들. 진짜 미친놈들은 따로 있다. 707인지 뭔지 하는 놈들. 걔들은 사람도 아니다. 그 단어들이 지금 곽배의 뇌리를 스쳤다. 알파. 치발링치. 곽배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이지원 대위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저 병원에 입원한 증인을 협박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잠자던 용의 영린을, 그것도 가장 치명적인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다. 이지원 대위는 수갑이 채워지는 곽배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는 아까 벗어두었던 안경을 다시 썼고 어느새 평소에 그 정신과 의사 이지원 대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곽배의 눈높이에 맞춰 조용히 쪼그려 앉았다. 곽배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이지원 대위는 나지막이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내가 정신과 의사라고 했지. 곽배는 감히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곽배의 영혼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래, 맞아. 내 일은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거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곽배의 귀에 대고 그 어떤 위협보다도 무서운 진실을 속삭였다. 하지만 난 그 상처를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도 함께 훈련받았지. 그녀는 곽배의 덜덜 떨리는 어깨를 바라보며 일어섰다. 너희는 병원을 잘못 골랐어. 그 말은 곽배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소령의 알겠습니다. 하는 우렁찬 복명 소리는 재활치료실의 깨진 평화를 대체하는 새로운 질서가 되었다. 헌병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더 이상 이지원 대위를 대위님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자신들의 지휘관이 경례를 붙인 현장 지휘관 그 자체로 대하고 있었다. 전원 수갑 채워 2인 1조로 즉시 격리병동으로 이송한다. 박소령의 지시에 따라 헌병들은 바닥에 널브러진 조폭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니었다. 군사시설 내에서
현역 장교에게 흉기를 휘두른 적으로 간주되었다. 헌병들의 손길에는 자비가 없었다. 아가파 팔레팔 곽배가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의 부러진 팔은 복이 흉하게 꺾여 있었지만 헌병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엄살 피우지 마. 새끼야. 한 헌병이 그의 멀쩡한 팔을 등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곧이어 군의관이 아닌 의무병 하나가 달려와 곽배의 팔에 부목을 대충 고정했다. 치료가 아닌 이송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 명치를 맞고 기절했던 덩치 큰 사내는 찬물을 얼굴에 맞고서야 컥 소리를 내며 깨어났다. 그가 눈을 뜨자마자 본 것은 자신을 내려다보는 헌병의 차가운 총구였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깨닫고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덜덜 떨기 시작했다. 다른 세 명도 마찬가지였다. 손가락이 부러진 놈, 팔이 꺾인 놈, 머리가 깨진 놈. 그들은 모두 고통과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들은 마치 짐짝처럼 질질 끌려 재활치료실 밖으로 나갔다. 곽배는 마지막으로 끌려 나가면서 공포에 질린 눈으로 이지원 대위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안경을 쓴 채 자신을 무감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곽배는 깨달았다. 지옥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감히 대한민국 군대, 그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방첩사와 707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었다. 그들이 사라진 재활치료실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박소령은 부하 헌병에게 현장 보존을 지시하고 다른 부하들을 시켜 환자들을 안정시키게 했다. 하지만 환자들과 간호사들은 이미 안정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한 곳, 이지원 대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김 상사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의료기구들을 주워 담았다. 그녀는 수십 년간 이 병원에서 근무하며 온갖 환자들을 봐왔다. 전쟁터에서 팔다리를 잃고 돌아온 군인, 훈련 중 큰 부상을 입은 군인. 하지만 방금 전처럼 한 사람이, 그것도 늘 이 대위님이라고 부르던 그 부드러운 여의사가 5명의 거구를 상대로 일방적인 해체 작업을 벌이는 것은 처음 보았다. 그녀는 이지원 대위에게 다가가야 할지 아니면 거리를 두어야 할지 망설였다. 평소처럼 대위님, 괜찮으세요? 라고 묻기에는 방금 그녀가 보여준 모습은 괜찮다는 차원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녀는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이 상황을 완벽하게 지배했다. 유일병은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는 헌병들이 다른 환자들에게 진술을 받는 동안에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이지원 대위의 뒷모습만 바라보았다. 그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공포는 더 이상 곽배의 무리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외심이었다. 자신의 PTSD를 상담해주던, 늘 괜찮다, 내 잘못이 아니다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해주던 그 의사가 사실은 그 어떤 방패보다도 튼튼하고 그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운 존재였다. 유일병은 자신도 모르게 멋있다고 중얼거렸다. 군인이었던 그에게 이지원 대위의 모습은 그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군인의 모습이었다. 재활치료실 복도 밖, 박소령은 담배에 불을 붙이려다 이곳이 병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라이터를 다시 집어넣었다. 그는 대신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더 낮고 긴급했다. 네, 처장님, 접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알파 7 코드. 네, 이지원 대위 본인 맞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박소령은 그 전에 알겠습니다만 반복했다. 그가 전화를 끊었을 때 그의 곁에 있던 부사관 중사 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소령님, 저 이지원 대위. 정말입니까? 제가 신입 하사 때 교육받았던 그 백호 부대. 박소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복도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자네 수술칼 스칼펠이라는 별명 들어봤나? 네, 그건 특수전 사령부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중사의 눈이 커졌다. 에이, 설마 그분은 남자, 여자다, 저분이다. 박소령이 재활치료실 안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707 특임단 대테러 교관 출신. CQC 근접 격투 및 심리전 최우수 교관. 적진의 침투에 요인의 정신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파괴하는 게 주특기였던 분이다. 중사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런 분이 왜 여기서 정신과 5년 전 소말리아에서 인질 구출 작전이 있었지. 박소령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인질은 무사했고 테러범 7명은 전원 사살. 그 7명 중 5명을 저분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칼 하나로. 어둠 속에서.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작전이 끝나고 복귀한 팀원들 중 절반이 심각한 PTSD에 시달렸다. 눈앞에서 동료가 적을 도살하는 것을 본 충격 때문이었지. 저분은 자신이 지키려 했던 동료들을 자신이 직접 망가뜨렸다는 것을 깨달은 거다. 박소령은 담배를 다시 꺼내 물었다. 저분은 그 길로 전역 신청을 냈지만 군에서 이 귀한 인재를 놓아줄 리가. 결국 합의를 봤지. 가장 파괴적인 기술을 가진 자가 가장 섬세한 치유를 배운다. 저분은 군의 지원을 받아 의학 전문 대학원을 수료했고 정신과 전문의 자격을 땄다. 그리고 이곳 국군 병원으로 돌아온 거다. 전장을 떠난 게 아니라 전장의 후유증을 치료하는 새로운 전장으로. 중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경외로운 눈으로 재활치료실 안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 모든 소란의 중심에 있던 이지원 대위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유일병의 차트를 주워들었다. 그녀는 헌병들과 환자들, 그리고 김 상사의 복잡 미묘한 시선을 애써 무시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는 천천히 아까 자신을 지키기 위해 비명을 질렀던 자신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유일병에게로 다가갔다.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유일병의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안경 너머로 다시 따뜻하고 부드러운 주치의의 시선으로 돌아와 있었다. 유일병.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유일병이 움찔하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대위님. 괜찮아? 이지원 대위가 물었다. 그녀는 유일병의 손목을 자연스럽게 잡아 맥박을 체크했다. 의사의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다친 데는 없어. 아까 놈들이 걷어찬 다리. 통증은 어때? 유일병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안 아픕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위님은. 그는 자신이 방금 무엇을 보았는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이지원 대위는 유일병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나는 괜찮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유일병에게 손을 내밀었다. 일어설 수 있겠어? 재활치료.
계속해야지. 유일병은 멍하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지원 대위는 그를 일으켜 세워 아까 굴러떨어졌던 목발을 다시 쥐어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재활치료실에 남아있는 다른 PTSD 환자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들 모두가 공포와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이지원 대위는 가장 큰 목소리로, 하지만 가장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많이 놀라셨습니다. 그녀는 김 상사를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김 상사님, 환자분들 다시 모아주시겠습니까? 그녀는 재활치료실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헌병들이 현장 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들을 자신의 치료실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자, 유일병, 그리고 다른 환자분들. 이지원 대위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방금 아주 무서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환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지금부터 방금 우리가 느꼈던 그 공포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녀가 유일병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치료니까. 그녀는 수술 칼이 아닌 의사로서 이 폭력으로 얼룩진 공간을 다시 치료의 공간으로 되돌려 놓기 시작했다. 이지원 대위의 알파7 코드가 담긴 전화는 단순한 상황 보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방력의 가장 어둡고 예민한 신경망을 건드린 비상 신호였다. 그 전화는 국군 수도병원 교환대를 거쳐 과천의 국군 방첩사령부 삼처방처 대테러 처장실로 직통 연결되었다. 방첩사령부 3처장 한성진 준장은 책상 위 붉은색 직통 전화기가 울렸을 때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이 전화기가 울리는 일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다. 그것이 울렸다는 것은 전방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사건이 터졌다는 의미였다. 한성진입니다. 그가 수화기를 들자마자 차갑고 건조한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알파, 7, 인증. 한준장의 등골이 순간 서늘해졌다. 알파 세고는 그가 소령 시절 특전사령부와 방첩사 당시 기무사의 합동작전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이제는 전설이 된 수술칼의 코드명이었다. 인증. 확인. 이 대위. 상황. 그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낮게 가라앉았다. 그는 이지원 대위가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 지금은 수도병원에서 PTSD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군의 가장 치명적인 칼이자 가장 섬세한 메스였다. 그런 그녀가 알파 7 코드를 사용했다. 흉기 사용, 전원 제압, 현장 통제권 이관 요청. 한 준장은 그녀의 간결한 보고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군, 병원, 민간인 침입, 흉기, 그리고 전원 제압. 그는 이지원 대위가 말하는 제압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것은 무력화를 의미했다. 알겠다. 즉시 조치한다. 전화를 끄는 한 준장은 1초도 지체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방첩사령관에게 직보를 올리는 동시에 3처 직속 대테러 분석팀과 현장 대응팀을 소집했다. 지금 즉시 수도병원으로 이동 박소령 헌병대와 현장 인수인계 실시, 모든 증거 확보. 단, 이지원 대위의 지휘를 최우선으로 따를 것다. 하지만 그의 진짜 행동은 지금부터였다. 이지원 대위가 방첩사를 호출한 이유는 단순히 깡패들을 연행해 가라는 뜻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들의 배후를 뿌리째 뽑아내라는 신호였다. 곽배 일당은 민간인이었다. 군 조직인 방첩사가 민간인을 직접 수사하기에는 절차가 복잡했다. 한준장은 즉시 두 번째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붉은색 전화기가 아닌 책상 위에 검은색 비선 비밀 통신선 전화기였다. 수신처는 서초동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다. 나 한성진 준장입니다. 김 부장, 지금 시간 괜찮소. 1시간 뒤 대검찰청과 방첩사령부 간의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다. 화면에 나타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김철규 검사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한 장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일개 조직 폭력배 놈들 때문에 이 밤중에 화상회의라니. 그는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 한성진 준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김 부장, 이건 일개 조폭 사건이 아니오. 첫째, 그들은 국가 1급 보안시설인 국군수도병원을 무단 침입했소. 둘째, 그들은 현역 군인이자 군의관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려 했소. 김 검사장이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요, 헌병대에서 처리하고 우리 쪽엔 특수폭행으로 넘기면. 셋째, 한준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들이 위협한 현역 군의관이 알파 세븐이요. 김철규 검사장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전직 공안검사 출신이었다. 알파 세븐이라는 코드는 몰랐지만 방첩사 3처장이 직접 거론하는 코드네임이 어떤 무게를 가지는지는 알고 있었다. 설명해 주시죠. 그들은 잠자는 호랑이의 콧수염을 건드린 게 아니오. 아예 호랑이 목구멍에 주먹을 쳐넣었소. 한 준장은 이지원 대위의 신상 정보를 화면에서 삭제하며 말했다. 이 사건, 방첩사와 대검의 공조 수사로 격상해야 합니다. 그들 배후에 있는 양 회장이라는 자. 오늘 밤부로 모든 자금줄을 끊어야 합니다. 김 검사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한성진 준장의 눈을 바라보았다. 군 최고의 정보기관이 이토록 신속하고 단호하게 움직이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는 직감했다. 이것은 자신의 실적을 위한 거대한 기회일 수도, 혹은 거대한 재앙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좋습니다. 양 회장. 일명 돈 양아치 말이군요. 저희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명분이 필요했는데 한 장군께서 명분을 주셨군요. 단 2시간 만에 대한민국 검찰과 군사정보기관의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졌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곽배의 조직, 명동파의 보스이자 MY건설이라는 합법적인 탈을 쓴 양만길 회장이었다. 같은 시각 강남의 한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양만길 회장은 최고급 와인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는 곽배에게 병원에 있는 증인을 조용히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군 병원이라 찜찜했지만 그깟 어린 병사 하나가 조직에 사활이 걸린 재개발 사업을 망치게 둘 수는 없었다. 곽배라면 알아서 잘 처리할 터였다. 그때였다. 그의 개인 비서가 창백해진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양만길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호들갑이야. 곽배 놈이 일 처리하다 사고라도 쳤어. 그게 곽배 실장님 포함 현장에 나간 5명 전원이 연락 두절입니다. 방금 수도병원 쪽 라인을 통해 알아보니 전원 헌병대와 방첩사 요원들에게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양만길의 손에서 와인잔이 미끄러졌다. 뭐 방첩사 그 새끼들이 왜 나와 헌병대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군 정보기관인 방첩사가 직접 나섰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그리고 회장님,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방금 재무팀에서 연락이 왔는데 MY 건설과 페이퍼 컴퍼니 5곳의 모든 법인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콰직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다. 뭐라고? 양만길의 얼굴이 굳어졌다. 10분 만에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다. 이건 일반적인 검찰 수사 속도가 아니었다. 이건 전쟁이었다. 누군가 작정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곽배, 이 개새끼. 양만길은 그제야 곽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어렴풋이 짐작했다. 그는 병원에 있는 증인만 건드린 게 아니었다. 거기 누가 있었어? 곽배놈이 누구랑 시비가 붙은 거야. 그가 비서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다. 모릅니다. 그냥 여군 대위 한 명이라고만. 정신과 의사라고. 정신과 의사. 양만길은 뒷걸음질 쳤다. 그는 뒷세계의 거물이었다. 그에게도 정보망이 있었다. 그는 군대라는 조직, 특히 특수부대라는 조직에는 절대 손대지 말라는 선배들의 경고를 들어왔다. 정신과 의사, 여군, 지바링치. 설마 그의 머릿속에 몇 년 전 경쟁 조직이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버렸던 사건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도 소문은 군의 개입이었다. 시발 양만길은 다급하게 금고로 달려가 현금 다발과 위조 여권을 챙기기 시작했다. 당장 차 대기시켜 밀항선 알아봐. 당장. 그는 지금 자신의 조직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곽배라는 미친놈이 군대라는 거대한 화약고의 신관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가 펜트하우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을 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비상계단 문은 이미 밖에서 잠겨 있었다. 한편 이 모든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는 이지원 대위는 헌병대의 소란과 방첩사 요원들의 움직임을 뒤로하고 자신의 환자에게 집중하고 있었다. 유일병은 곽배 일당이 끌려나간 뒤에도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유일병. 이지원 대위가 그의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부드러운 주치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유일병은 감히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는 방금 전 그 부드러운 손이 어떻게 거구의 남자를 파괴했는지 똑똑히 보았다. 대위님. 저는 무섭습니다. 유일병이 울먹였다. 그 깡패들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그때 방첩사 현장 팀장 중령이 이지원 대위에게 다가왔다. 이 대위님. 아니, 알파. 세 분, 증인 유일병의 신병을 저희 쪽에서 확보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가옥으로. 안 됩니다. 이지원 대위가 그의 말을 잘랐다. 유 중령님, 이 환자는 자산이나 증인이기 이전에 제 환자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지원 대위는 유 중령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유일병의 PTSD 치료는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오늘 같은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은 후에는 즉각적인 심리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방첩사 안전가옥이든 미사일 기지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이 환자의 주치의로서
치료 연속성을 보장해야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호했다. 유중령은 잠시 망설였다. 알파, 세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이 나라에 몇 없었다. 하물며 그녀의 요구는 임무의 연장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몇 분 뒤, 유일병은 헌병대의 삼엄한 경호, 아니, 방첩사 요원들의 은밀한 호의를 받으며 병원 지하 주차장의 검은색 세단에 올랐다.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그저 공포에 질려 있을 뿐이었다. 그때 세단의 뒷문이 열리고 이지원 대위가 그의 옆자리에 탔다. 그녀는 여전히 그 평범한 안경을 쓰고 있었다. 유일병. 그녀가 말했다. 유일병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부터 우리가 가는 곳은 아주 조용하고 안전한 곳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아무도 우릴 방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 아까 하던 상담 마저 할까? 네가 그날 뭘 봤는지, 그리고 오늘 뭘 봤는지. 유일병은 그녀의 눈을 보았다. 한쪽 눈에서는 5명의 깡패를 지옥으로 보낸 수술칼의 냉혹함이, 다른 쪽 눈에서는 자신의 영혼을 치유하려 애쓰는 의사의 따뜻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지원 대위는 그녀가 불러일으킨 거대한 폭풍 속에서 자신의 환자를 지키는 임무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이지원 대위와 유일병, 그리고 방첩사 요원들이 철수하자 국군 수도병원 재활치료실에는 비현실적인 정적이 감돌았다. 조금 전까지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어지는 소리와 비명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헌병들의 낮은 보고 소리와 증거 사진을 찍는 카메라 셔터 소리만 간간히 울릴 뿐이었다. 김 상사는 멍하니 바닥에 떨어진 붕대 조각을 주워 담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의 광경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평소 상사님, 환자분 혈압 체크 부탁드려요라며 부드럽게 웃던 그 작은 체구의 이 대위가 아니었다. 그녀가 본 것은 인간의 관절과 급소를 치료가 아닌 파괴의 목적으로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냉혹한 사냥꾼의 모습이었다. 곽배의 팔이 꺾이던 그 소리, 덩치 큰 사내가 명치를 맞고 쓰러지던 그 무기력한 모습, 그것은 폭력이었지만 난잡한 개싸움이 아닌 숙련된 외과 의사의 집도처럼 정교하고 차가웠다. 저기, 김 상사님. 젊은 간호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이 대위님, 괜찮으실까요? 김 상사는 대답 대신 쓴웃음을 지었다. 괜찮은 건 우리 쪽이 걱정해야 할 게 아닌 것 같아. 그녀는 생각했다. 이지원 대위는 괜찮은 것이 아니라 압도적이었다. 소문은 빛의 속도보다 빨랐다. 아니, 군 내부 통신망의 전파 속도만큼 빨랐다. 사건 현장에 있었던 헌병 박소령과 그의 부대원들,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방첩사 요원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침묵할 수 없었다. 물론 알파, 세븐이라는 코드명이나 707이라는 구체적인 부대명은 감히 입에 담지 못했다. 하지만 그 여의사에 대한 이야기는 막을 수 없었다. 들었나 오늘 3층 재활치료실에서 헌병대 행정반의 한 병사가 입을 열었다. 조폭 깡패놈들 5이 흉기 들고 쳐들어왔는데 정신과 이 대위님한테 5분도 아니고 1분 만에 전원 폐기 처분됐다고. 에이, 설마요? 그분 키도 작고 조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지.
임마, 박소령 님이 그분한테 충성 박는 거 본 사람만 수십 명이다. 소령이 대위한테 그것도 직속 상관도 아닌데 이 이야기는 삽시간에 병원 전체로 그리고 병원을 넘어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까지 퍼져나갔다. 이 전설은 특히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에게 다르게 다가왔다. 그들은 처음에는 공포에 질렸지만 이내 그 공포는 경외심과 기묘한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자신들이 치료받는 이 병원에 그저 약과 주사만 놓는 의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야, 우리 정신과 상담해 주던 그분이 사실은 최종병기였어.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한 상병이 룸메이트에게 속삭였다. 어쩐지 상담받을 때 내 마음을 그냥 꿰뚫어 보는 것 같더라니. 그게 심리전이었나 봐. 그들의 눈에 이지원 대위는 이제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군 병원의 수호신 같은 존재가 되었다. 소문의 파동이 병원 내부를 휩쓸고 있을 때 폭풍의 눈은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방첩사령부의 비사만정가옥에 머물고 있었다. 창문은 모두 두꺼운 방탄유리로 되어 있었고 내부는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집 같은 아늑함은 없었다. 유일병은 샤워를 마치고 방첩사 요원이 건네준 마른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목숨을 노리던 깡패들에게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자신이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에 가장 민감한 부품이 되었다는 사실에 압도당하고 있었다. 따뜻한 거라도 좀 마셔. 그때 이지원 대위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머그컵을 그에게 건넸다. 그녀 역시 전투복 바지는 그대로였지만 상의는 편안한 스웨터로 갈아입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은퇴 안경을 쓰고 있었다. 유자차야, 안정에 도움이 될 거야. 유일병은 조심스럽게 컵을 받아들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손을 통해 전해지자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이 돌아왔다. 그는 이지원 대위를 올려다보았다. 대위님,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이지원 대위는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유일병, 너는 지금 대한민국 군의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고 있어. 그 누구도 널 해치지 못해. 내가 약속하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유일병은 그 말에 조금 안도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대위님은 의사시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다. 의사가 사람을 그렇게 이지원 대위는 그의 혼란을 정확히 읽고 있었다. 무서웠지. 그녀가 먼저 말했다. 네, 솔직히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깡패들보다 대위님이 더. 그래. 이지원 대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어. 넌 오늘 폭력을 아주 가까이서 봤으니까. 하지만 유일병, 네가 전에 목격했던 그 폭력과 오늘 내가 행사한 폭력은 같다고 생각해. 유일병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놈들은 절 죽이려고 했고 대위님은 절 지켜주셨습니다. 맞아. 이지원 대위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의사야. 내 첫 번째 임무는 생명을 구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거지. 하지만 내 환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수술칼이 될 수 있어. 그게 내 군복의 의미니까. 그때 안전가옥의 내부 전화가 울렸다. 이지원 대위가 유일병에게 잠깐만이라는 손짓을 하고 전화를 받았다. 방첩사 유중령이었다. 이 대위님, 보고 라인 연결되었습니다. 한 준장님과 대검의 김철규 부장님도 함께입니다. 이지원 대위는 안경을 살짝 고쳤었다. 연결하십시오. 그녀는 거실의 대형 스크린으로 시선을 옮겼다. 잠시 후 한성진 준장과 김철규 검사장의 엄숙한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들은 이지원 대위에게 경의를 표했다. 이 대위, 수고 많았소. 한 준장이 입을 열었다. 일단 증인 유일병의 신병을 확보해줘서 고맙소. 지금 양만길 회장 라인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되었소. 혹시 현장에서 확보한 것 외에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관찰 내용이 있어. 그는 그녀가 단순한 무력 요원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심리전 전문가였다. 김철규 검사장은 관찰이라는 단어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조용히 지켜보았다. 이지원 대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재활치료실에서의 모든 순간을 초고속 카메라처럼 다시 재생했다. 곽배, 중간 보스라는 자의 행동 패턴입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김 검사장의 눈이 빛났다. 그는 전형적인 포식자형 인물이지만 지극히 충동적이고 과시적입니다. 자신의 힘을 맹신하고 상대가 여성이나 약자일 경우 그 경멸을 숨기지 못합니다. 이것은 그의 상사인 양만길 역시 비슷한 성향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힘의 논리 외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김 검사장이 끼어들었다. 그건 우리도 아는. 그래서 이지원 대위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공격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그들은 주먹과 칼, 돈으로 싸우는 데는 익숙합니다. 하지만 법률, 재무, 그리고 심리를 이용한 수술에는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양만길은 지금쯤 곽배가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에게 당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는 곽배가 왜 당했는지, 자신들이 무엇을 건드렸는지조차 모를 겁니다. 그 무지가 그들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녀는 화면 속 두 남자를 바라보며 마지막 조언을 건넸다. 그들은 거리의 싸움꾼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상대할 곳은 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수술실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화면 너머 김철규 검사장은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댔다. 그는 이 여군 대위가 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이건 수사가 아니었다. 이건 해부였다. 그리고 이지원 대위는 방금 그들에게 가장 날카로운 수술칼을 쥐어준 것이었다. 이지원 대위의 수술실 선언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두 공권력 집단인 검찰과 방첩사령부를 움직이는 수술집도 명령이 되었다. 그녀가 유일병의 심리치료를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거대한 수술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지원 대위가 제공한 양만길과 곽배의 심리 프로파일은 수사팀에게 가장 날카로운 메스가 되었다. 작전 개시 D-Day 새벽 4시 서울 시내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나 경찰 특공대의 돌파 함성은 없었다. 양만길 회장의 MY 건설 본사 빌딩 지하 주차장으로 검은색 세단 5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방탄복이나 헬멧 대신 완벽하게 다려진 슈트와 날카로운 서류 가방을 든 남자들이었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와 국세청 조사국, 그리고 이 모든 작전을 뒤에서 조율하는 방첩사령부의 금융분석팀이었다. 그들은 양만길의 힘이 아니라 돈을 겨냥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MY건설 및 관련 페이퍼 컴퍼니 7곳의 모든 자산은 동결됩니다. 김철규 부장검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당직 경비원들은 이른 새벽의 불청객이 어젯밤 뉴스에서나 보던 최고위급 검사라는 사실에 저항할 생각조차 못했다. 그들은 양만길이 자랑하던 이탈리아산 대리석 바닥을 쿵쿵 울리며 회장실과 서버실로 향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이지원 대위가 조폭들을 제압할 때처럼 한치의 망설임이나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다. 이것은 거리의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본의 해체 작업이었다. 같은 시각, 부산항 밀항을 위해 자신의 안전가옥에서 막 빠져나오려던 양만길 회장은 자신의 벤츠 차량 문을 열자마자 어둠 속에서 나타난 2명의 방첩사 요원과 마주쳤다. 양만길 씨,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및 증인 협박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양만길은 자신이 왜 탈세나 횡령이 아닌 생전 처음 들어보는 군사시설보호법 따위로 체포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비싼 변호사가 이 모든 것을 막아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를 연행해 가는 이들은 검찰이 아닌 방첩사 요원들이었다. 민간인 변호사의 접근조차 차단되었다. 이지원 대위의 분석은 정확했다. 양만길은 수십 개의 도주로와 비자금을 만들어 두었지만 그 모든 것은 검찰이나 경쟁 조직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그는 군대라는 전혀 다른 논리로 움직이는 거대한 존재가 자신을 직접 타격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제국은 그렇게 하룻밤 만에 먼지가 되어 사라졌다. 한편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곽배와 그 일당은 이미 지옥을 맛보고 있었다. 그들은 민간인 교도소가 아닌 경기도 외곽의 군사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그들을 신문하는 것은 이지원 대위의 알파7 코드를 직접 보고받은 방첩사령부의 베테랑 수사관들이었다. 이보시오, 나 민간인이야. 내 변호사 부르라고 곽배는 처음 며칠간은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다. 하지만 그의 앞에는 변호사 대신 차가운 얼굴의 군 검찰관이 앉았다. 피고인 곽배, 당신은 지금 민간 법정이 아닌 군사 법원의 관할 하에 있소. 무슨 당신은 군사보호구역인 국군수도병원에 불법 침입했으며 군의관, 즉 현역 장교에게 흉기를 사용해 위협하고 폭행을 시도했소. 이는 군형법 제54조의 7, 군인 등에 대한 폭행에 해당하며 군 검찰관이 읊는 죄목은 곽배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섰다. 단순 폭행이 아니오. 군사시설 내 장교에 대한 위협은 전시 상황이었다면 이적 행위로도 간주될 수 있는 중범죄요. 곽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여자 의사 한 명을 밀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군대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명예를 건드린 것이었다. 그가 그토록 얕잡아보고 년이라 부르며 모욕했던 그 작은 여의사는 자신을 가장 자비 없는 심판대, 즉 군사재판이라는 수술대 위에 올려놓은 것이었다. 민간 법원이라면 초범이고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몇 년으로 끝났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군사법정 1심에서 주범 곽배는 군사시설 침입 및
장교에 대한 특수 협박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칼을 휘둘렀던 부하는 12년, 나머지도 7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항소했지만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판사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대한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이 수술을 집도하도록 명령을 내린 이지원 대위는 어디에 있었을까? 그녀는 방첩사 안전가옥에 있지도 검찰청 회의실에 있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 국군수도병원 3층 재활치료실로 돌아와 있었다. 사건이 있고 며칠 뒤 그날의 아수라장은 깨끗이 치워졌지만 보이지 않는 상처는 남아 있었다. 이지원 대위는 둥글게 의자를 배치했다. 그날 현장에 있었던 유일병과 곽배의 부하에게 밀쳐졌던 김 상사,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은 다른 환자 2명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집단 트라우마 상담 세션이었다. 그날 많이 무서우셨을 겁니다. 이지원 대위가 평소에 그 따뜻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녀의 손에는 차트가 들려 있었고 그녀는 다시 완벽한 정신과 의사의 모습이었다. 김 상사는 아직도 그녀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침착하려 노력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한 환자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젠 아닙니다. 오히려 든든합니다. 그의 시선이 이지원 대위를 향했다. 이 대위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든든한 것과는 별개로 공포를 느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감정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녀는 유일병을 바라보았다. 유일병. 그날 어땠지? 유일병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그날 이후 깡패들에 대한 공포는 사라졌지만 이지원 대위에 대한 경외심 때문에 오히려 더 말을 못하고 있었다. 그는 뜸을 들이다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다. 저는 사실 무서웠습니다. 그놈들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김 상사님께서 저를 감싸고 또 대위님께서. 그는 차마 이 대위가 그들을 제압하던 순간을 입에 담지 못했다. 그래, 우린 모두 무서웠어. 이지원 대위가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난 내 환자가 다칠까봐 두려웠고 내 동료가 모욕당하는 것에 분노했지.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그녀가 분노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참석자들은 그녀를 더 이상 수술 칼이 아닌 동료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재활치료실 구석에 있던 TV에서 구시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경찰과 검찰, MY 건설 양만길 회장을 전격 구속. 국내 최대 규모의 조직폭력단 명동파가 사실상 와해. 김 상사가 헉 하고 숨을 삼켰다. 모든 환자들의 시선이 TV 화면과 그 앞에 앉아있는 이지원 대위를 번갈아 향했다. 그들은 방금 깨달았다. 이 작은 여의사가 이 재활치료실 한 구석에서 저 거대한 범죄 제국을 무너뜨린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깡패 몇 명을 때려눕힌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뿌리를 뽑아버린 것이었다. 이지원 대위는 뉴스 화면을 흘깃 볼 뿐 아무런 표정 변화도 없었다. 그녀는 TV 리모컨을 들어 소리를 줄였다. 그리고 다시 유일병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저 뉴스 속보가 아니었다. 자, 유일병. 계속해볼까 그 분노라는 감정에 대해서. 이지원 대위의 진정한 힘은
적을 파괴하는 수술칼의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지켜낸 사람들의 부서진 마음을 다시 꿰매고 치유하는 의사의 능력에 있었다. 거대한 수술은 끝났고 이제 그녀는 가장 중요한 재활에 집중하고 있었다. 몇 주가 흘렀다. 국군 수도병원 3층 재활치료실은 언제 그런 끔찍한 소란이 있었냐는 듯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곽배의 고함과 뼈가 부러지는 파열음이 울려 퍼지던 공간은 이제 하나, 둘 하는 물리치료사의 나지막한 구령과 치료기계의 규칙적인 작동음으로 채워졌다. 공포와 살기가 짓누르던 공기는 사라지고 따뜻한 햇살과 소독약 냄새가 밴 평온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날의 사건은 병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충격적인 현실이 아닌 믿기 힘든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설의 중심에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일을 하는 이가 있었다. 환자들은 여전히 이지원 대위를 이 대위님 또는 과장님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호칭에 담긴 무게는 완전히 달라졌다. 전에는 그저 친절한 여군 의사를 향한 예의였다면 이제는 감히 가늠할 수 없는 존재에 대한 뼛속 깊은 존경과 경외가 담겨 있었다. 그녀가 복도를 지나갈 때면 마주치는 병사들은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고 가장 완벽한 각도로 경례를 붙였다. 그녀는 그저 평소처럼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칠 뿐이었지만 그 가벼운 목례가 그 어떤 장군의 호령보다도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의 평범한 은퇴 안경은 이제 그녀의 연약함이 아닌 날카로운 칼날을 숨기기 위한 칼집처럼 보였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졌기에 역설적으로 가장 완벽한 통제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깨달았다. 진짜 강함은 소리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대위님, 마지막 진료 환자분이십니다. 김 상사가 노크와 함께 이지원 대위의 진료실 문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이전에는 없던 깊은 신뢰감이 배어 있었다. 그날 이후 김 상사는 이지원 대위의 가장 헌신적인 동료이자 지지자가 되었다. 들여보내주세요. 상사님. 이지원 대위는 차트를 정리하며 대답했다. 그녀의 책상은 여전히 의학 서적과 환자 파일로 가득했다. 달라진 것이라곤 책상 한편에 헌병대장이 감사의 표시로 보낸 작은 감사패가 놓여 있다는 것뿐이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섰다. 그는 더 이상 공포에 질려 떨던 창백한 소년이 아니었다. 목발도 휠체어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두 다리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그의 군복에는 일병 대신 병장, 계급장이 반짝이고 있었다. 유일병. 아니, 유병장이었다. 유병장은 이지원 대위의 책상 앞에 멈춰서서 자신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힘차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거수경례를 했다. 충성 병장 유일 202 X년 X월 X1부로 마지막 외래 진료를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다. 이지원 대위는 차트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수술칼도 알파, 세분도 아닌 오직 환자의 완전한 회복을 지켜보는 의사의 기쁨이었다. 신고는 무슨. 편하게 앉아. 유병장. 유병장은 깍듯하게 자세를 풀고 의자에 앉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바닥을 향하지 않았다. 그는 이지원 대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몸은, 아니, 다리는 좀 어때? 이 대위가 물었다. 완벽합니다. 유병장이 자신의 다리를 툭툭 치며 말했다. 재활치료사님 말씀으로는 이대로면
다음 달에 특급 전사도 딸 수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악몽도 더는 꾸지 않습니다. 다행이네. 이 대위가 차트에 마지막 기록을 남겼다. PTSD 증상 소실. 외상 후 성장 PTG 관찰됨. 금일부로 진료 종결.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유병장을 바라보았다. 이제 진짜 끝이구나. 네, 그렇습니다. 유병장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이 말을 하기 위해 지난 몇 주간 수십 번을 연습했다. 대위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대위님은 제 다리만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제 부러졌던 마음과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까지 전부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스스로 잘 이겨낸 거야. 유병장, 이 대위가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용기를 다시 꺼낼 수 있도록 옆에서 아주 조금 거들어준 것뿐이야. 아닙니다. 유병장의 눈이 진지해졌다. 그날 재활치료실에서 대위님을 보지 못했다면 저는 평생 그놈들을 무서워하며 살았을 겁니다. 저는 힘이 무엇인지, 군인이 무엇인지 그날 대위님께 배웠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진료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경례를 붙였다. 대위님, 전역하면 꼭 대위님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원 대위는 그의 경례를 묵묵히 받았다. 그녀의 눈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한 명의 환자가 떠나고 한 명의 강인한 군인이 돌아갔다. 그것이 그녀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였다. 며칠 뒤, 완전히 다른 공간, 군사 구치소의 면회실. 삭발한 머리에 수의를 입은 곽배가 초점 없는 눈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거대했던 덩치는 온데간데 없었고 깡마른 몸과 깊게 팬 절망만이 남아 있었다. 완전히 꺾인 그의 오른팔은 제대로 붙지 않아 여전히 불편해 보였다. 항소. 기각됐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15년형. 확정입니다. 군사법원이라 더 이상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양만길 회장님도 무기징역을. 곽배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있지도 않았다. 그는 며칠째 같은 질문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었다. 그 여자, 그 여의사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 안경 쓴 그 여자, 대체 정체가 뭐야?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곽배 씨,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중요해. 내가 대체 뭘 건드린 거냐고. 그가 테이블을 치며 절규했다. 변호사는 안경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분은 그냥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 이지원 대위입니다. 거짓말 그딴 게 말이 돼. 변호사는 곽배를 측은하게 바라보았다. 다만 그분이 의사 면허와 함께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에서 수여하는 CQC 최우수 교관 자격증도 가지고 계시더군요. 그는 서류를 챙겨 일어섰다. 곽배 씨, 당신은 그냥 당신이 감히 쳐다봐서도 말을 섞어서도 손가락질해서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곽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의사와 교관이라는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두 단어를 되뇌며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의 오만함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진짜 힘 앞에서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이것이 그가 받은 가장 완벽한 형벌이었다. 분위기가 바뀌며 카메라가 시청자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듯한 구도로 전환된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단지 여성이고 안경을 쓴 의사라는 이유로 이지원 대위를 얕잡아 보았던 곽배와 그 무리, 그들은 자신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진정한 힘을 마주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겉으로 드러나는 근육이나 시끄러운 목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성, 그리고 어떤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환자와 동료를 지키려는 그 차갑고도 뜨거운 용기에서 나옵니다. 오늘 이지원 대위의 통쾌한 사이다 활약이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하게 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이 사회에 숨겨진 영웅들을 조명하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이다 스토리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